여러분들은 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주어질까요? 짜다? 바다 가면 위험해. 바다 가면은 먹을 거 많은데, 해수욕장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주어질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바다, 정말 미래가 있을까요? 또 그 바다는 그들만의 공간일까요? 우리 모두가 사용해야 할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전진 기지로서 자리매김했을 거고, 두 번째는 배가 다니는 항로로서, 또는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해군 사격장으로서, 또는 이러한 공간에 이제는 전기를 거기서 생산하면 어떨까. 그래서 해상 폭력의 전진 기지로 바다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해상 폭력 전기 굉장히 중요한데, 수산업 거기에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할 건가? 서로가 상생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산업과 그린 뉴딜의 공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개념을 잘 알고 있겠지만, 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바다는 기후 변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꼭지로서는 그러한 바다에서 우리 수산업 또는 해양산업 이란 어떤 전망은 좀 어떤가? 정말 전망은 좀 어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한 전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산업 예측, 그리고 그러한 산업이 예측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세부 전략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 꼭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양과 기후변화. 정말 저런 공간에서는 육지하고 비슷하죠? 사진을 봤을 때. 자, 바다 하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바다 하면은 물이 지구라는 이 이성의 70%가 덮여져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바다 또는 해양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지구에서, 지구라는 이성에서 보니까 육지 땅은 30%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거대한 이 바다는 정말 어떤 공간일까?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해양을 다스린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유럽,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외가 아니었죠. 정말 바다를 통해서 세계 식민지화했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거의 먼지에 불과한 그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것으로 우리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곳이다. 두 번째는 보물 창고다. 석유 거의 바다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또 바닷물, 해수 중에는 정말 다양한 중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 바다에는 보물 창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후변화, 우리 지구에서 70% 이상을 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기후 조절자로서 이 해양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기상청이 20년 전만 해도 엉터리 기상이었던 거예요. 왜? 육지에서만 기상 자료를 축적해서 예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실수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기상청에서도 선박을 준비해서 바다에 가서 자료들을 축적한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기후 이러한 부분들의 예측이 거의 확률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해양은 기후 조절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물질 순환의 전진 기지로서 바다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다, 지구는 이와 같이 환한 시점이 있는가 하면 밤에는 어둡잖아요. 낮과 밤이 하루에 2번 갈려집니다. 자, 밤하고 낮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차갑다, 덥다. 온도 차를 느낄 수 있잖아요.
밤과 낮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도차는 대기의 변화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해류 흐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 해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들이죠. 남반구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러면 바다는 우리가 5대양인데 여기 지도에서 보니까 몇 개가 보여요?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태평양,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것이 대서양, 그리고 저기 인도 있는 데가 인도양. 그러면 두 개는 어디가 있을까요? 북극하고 남극. 이와 같이 북극하고 남극 합쳐서 5대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태평양 북부 지역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이와 같이 바다에서 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해류라고 하는데, 바닷가에 가면은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루에 2번 하잖아요. 그것을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을 조류라고 한다면,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해류라 한다. 근데 이 해류는 표층 해류와 심층 해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심층수를 팔고 있는, 물을 팔아먹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압니까? 강원도죠. 경상북도가 강원도를 이기려고 자기들도 해양 심층수를 팔아먹으려다가 거기에서는 그런 물들을 확보를 못하고 강원도에 뺏겼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어서 한국의 해양 심층수, 우리가 먹는 물로 가격이 비싸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바다, 지구에서 보니까 밤과 낮이 있다. 그것은 온도 차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구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 이 온도 변화가 막 있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기후 변화하고 날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날씨는 우리 기분하고 똑같아요. 기분. 오늘 아침에 좋았다 저녁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날씨는 아침에 또 좀 있으면 비가 왔다가 구름 꼈다가 그때 바뀔 수 있는 것이 날씨고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수시로 바뀌면 큰일 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도 기후가 수시로 바뀌어버리면 이상기후라고 합니다. 이상기후.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IPCC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장기 모니터링을 쭉 해서 살펴봤더니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CO2가 주 범위였던 것들이죠. 그러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와 같이 크게 3가지 형태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온이 상승한 거죠. 수온이 상승하다 보면은 해수면이 부피가 늘어나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바다 표면의 70% 이상이 물로 덮여져 있는데 물이 증발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수온이 온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강우량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된다 한다면 바로 이 건강에서부터 농업, 숲, 해양, 여러 가지 물순환까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러한 기후변화, 이상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면은 좀 차갑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5월, 6월 달 가면은 긴팔 입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저 위에 사진 보니까 가운데 이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든가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 이러한 것들은 예외가 아니죠. 한국에서도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섬진강 또는 섬진강보다 그렇죠. 섬진강 뚝이 무너져 버린 것들이죠. 그래서 구례 곡성에 뚝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물이 주변 읍내로 들어가지고 난리 났던 것들. 또 우리 양동시장 어떻습니까? 복귀했던 것. 물이 넘치기 바로 직전이죠. 또
소가 땅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지붕 위에 올라와 버린 것들이죠. 또 부산의 LCT 건물의 유리창이 막 깨져 버린 것들. 자, 이와 같이 외국에서도 그러고 국내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이와 같은 기상 변화에 따른 이와 같은 현상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은 바다에서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수온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역시 같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해류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은 바다가 산성화 되어져 가는 것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특징이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해양 환경의 변화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는 서식지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뱅에돔이 포항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또 동해안에 있는 오징어가 우리 전라도 진도에서 왕창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들은 아주 움직이는 동물들이 괜찮은데 움직이지 못한 우리 전라도에서 아주 대표적인 K 블랙 반도체 김 같은 경우,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몇 년 후면은 치명적일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김을 어마어마하게 수출하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보니까 황천김, 여기 뭐 이렇게 공장도 하나 있더라고요. 유통회사.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농수산물에서 1위가 되어지는 수출에 1위가 되어지는 김도 몇 년 후면은 심각한 상황에 주어질 거다. 그래서 이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는 어류의 서식지가 정말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해적 생물들이 왕창 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해파리는 우리 중국에서는 냉채로 많이 먹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어떤 해파리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적어요. 하지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해파리들이 대량 출현하니까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해파리 더 많으니까 이건 뭐 난리 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해파리를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해적 생물들이 이와 같이 대량 출현해서 어업활동이라든가 또 온자력 발전소라든가 바닷물을 사용해야 될 치수 라인을 완전히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해파리에 의한 이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재해죠. 태풍이 한번 몰아가니까 전복 양식장 가두리가 다 망가진 거예요. 또 비가 왕창 내리니까 삼투압 상실에 의해서 전복이 왕창 죽어버릴까. 우리 전복 선물 받으면은 수돗물로 담가놓고 그 다음날 먹으려면 전복 다 죽어버립니다. 왜? 해수가 아니고 담수기 때문에 삼투압 상실에 의해서 전복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귀한 전복을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화강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제주도 연안을 확 덮어버리면 제주도의 소라, 전복 다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을까? 바로 담수에 의해서 삼투압 상실에 의해서 어패류들은 특히 움직이지 못한 생물들은 전량 폐사되어지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자, 오른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순천만의 갯벌이 많잖아요. 근데 순천만 갯벌이 옛날에 비해서 오른쪽에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또 부산 녹산공단에 인매공단에 해수가 이렇게 범람하니까 공단에 물이 이렇게 꽉 차버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자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입구에 보니까 랜드마크로 오벨리스크라고 여기 하나의 상이 하나 있더라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거를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육상 쓰레기보다는 바다의 해양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특히 캘리포니아 연안 바로 가기 전에 괌 거기 가기 전에 태평양 저희들이 시계 방향으로 물이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 쓰레기들 어디로 간 줄 알아요? 흘러서 미국 연안까지 가는 거예요. 쓰레기 섬이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이렇게 쓰레기 섬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거든요. 그 쓰레기 섬을 그대로 계속 놔두면 어떻겠어요? 아주 심각하겠죠. 자, 여기서 살펴보니까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두 번째, 폐어구들도 말할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경상남도, 전라남도, 금년에는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전 연안의 전 지자체하고 전국 지자체하고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제가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병을 우리가 가져오면은, 빈병을 가져오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 얼마만큼 돈을 지불하잖아요. 폐 그물들을 가져왔을 때 국가에서는 보증금 플러스 기재부에서 예산을 플러스해서 이것을 주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체계화되어진다면은 아마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해양 쓰레기 또는 폐 그물을 리사이클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저 상태가 아니죠. 목포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파우치를 만든다든가 또 백을 만든다든가 이걸 해서 싱가포르 가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해양 쓰레기들이 또한 폐 그물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겠다. 근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와 같이 해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제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수산업은 미래가 없을까? 아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 이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다는 미래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모두 다 이쪽 분야로 전과를 다 시켜서 이쪽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열심히 갔는데 야, 그거 하지 말고 이쪽 과에. 그래서 이 길을 왔어요. 왜? 제가 보았을 때 수산업에 대해서, 해양에 대해서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고 미래 산업이라고 저는 확신한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든지 바다는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저의 자식, 아들 두 놈 다 이쪽 분야 길을 가게끔 만들었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전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암시적으로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해양에 있는 자원은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생물 자원. 두 번째, 광물 자원. 석유 같은 거, 또 중금속.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 자원. 파도 에너지, 조류 에너지, 풍력 에너지 다 해양에서 나올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 공간 자원, 영종도. 그 다음에 내적 관광 자원. 이 중에서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생물 자원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생물 자원. 생물 자원은 재생 가능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석탄 자원은, 광물 자원은 재생 가능 자원이 아니죠. 관리만 잘하면 생물 자원은 지속 가능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바다는 물이 고갈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한 육지에 조그만한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막화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닷물이 고갈되면 우리 인간은 같이 멸종되겠죠. 자, 그래서 해양 생물 자원은 물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이 관리만 잘하면 재생 가능 자원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학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했죠. 미래 산업을 예측하면서 제일 왼쪽에 계시는 엘빈 토플러는 21세기 10대 산업 중에서 세 번째로 양식 산업과 해양 산업을 언급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전자 컴퓨터 산업, 두 번째 인공 위성 산업, 세 번째 수산 양식 해양 산업이 10대 산업으로서 세 번째로 자리매김할 거다. 두 번째, 일리암 하랄 교수는 역시 첫 번째 스마트폰, 두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 번째 우주여행, 네 번째 수산양식. 노르웨이의
연어 하나가 전 세계를 자주우지하잖아요. 식품으로서.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단다. 이분 말이 거짓말은 아니겠다. 또 오른쪽에 한번 더 볼까요? 경제학자의 피터 드러커. 저분은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를 대표하는 산업은 인터넷보다도 수산 양식 산업이다. 앞으로 30년간은 수산 양식 산업이 자리매김할 거다. 그럼 우리 시대에 아마 으뜸 산업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번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자, 이러한 것을 생물, 우리가 식량 자원, 이러한 측면에서 이거 살펴본다 한다면 오늘 바로 볼 수 있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21세기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먹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싸우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생각의 차이, 신념의 차이, 종교의 차이. 종교의 차이 때문에, 신념의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것들이죠. 두 번째 싸움, 두 번째 전쟁은 자원입니다. 자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어쩌면 이란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의 싸움, 기업 간의 전쟁, 또 국가 간의 싸움, 전쟁, 역시 종교와 두 번째는 자원입니다. 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먹는 것들이죠. 식량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육상에서 확보할까요? 비가 안 오는데 습지가 없어지는데 사막화 되어져 가는데 곡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를 계속 놔둘까요? 줄 물이 없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식량 자원 개발은 육지에서는 가면 갈수록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는 과거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먹고 사는데 특히 먹거리에 힘드는 기아에 힘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을 누가 식량 자원으로 줄 건가? 어디에서 가져올 건가? 바로 식량 위기가 도래하면은 양식을 통한 식량 자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앞에 세 사람들이 언급했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미래의 어떤 하나의 산업의 가능성을 보면서 어떤 전략을 우리는 세워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 수산업의 발전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세우기 전에 우리 전라남도의 스왓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여건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나머지 강점, 기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각각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산업은 생명산업이다. 두 번째, 바다에서 수산업은 안보산업이다. 왜 안보산업일까요? 남북이 대체되어 있잖아요. 서해 5도, 광화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서해 5도에 특별 지원금을 해주고 있잖아요. 왜?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바닷가에 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치안을 누가 메꿀까요? 해군이? 경찰이?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방위비를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전라남도 수산 발전 여건 수학 분석에서 나머지 밑에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산업은 생명산업이라는 것. 두 번째는 수산업은 안보산업이라는 것. 광주 전남 통합이 되어지면 특별지자체로서 특별시로서 중앙정부에서 이임받은 부분 중에서 이러한 부분에 잘 활용되어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다서 수산업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의 바다는 내가 착취해야 될 것, 또 개발해야 될, 또는 이용해야 될 하나의 착취의 대상으로서 바다를
생각을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배지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SDGs 이 부분에서 살펴보듯이 우리가 사용한 이 공간들을 후세대에도 줘야 되잖아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다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들이죠. 이제는 공존하고 지켜야 될 보물이다, 자원이다,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죠. 과거에서 지금은 이와 같이 지속 가능한 하나의 장소로서, 하나의 보물 창고로서, 우리가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될 공간으로서 이와 같이 바다가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산업에서 크게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잡는 것에서, 기르는 것에서 식품 안전성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체험하고 휴식하는 힐링의 장소로서 바다, 수산업, 이것은 보면은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정책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이러한 곳에서 이제는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책들에 지원해 준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보건복지부 모든 부처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 바다는 해양수산부 혼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어진 것들이죠. 자, 그러한 인식 변화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웰빙 수산물에 대한 전략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육상에 제주도 가면은 이시돌 목장 있잖아요. 바다에서도 바다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세한 돈을 하다 보니까 바다 목장까지 생각 없었어요. 내가 얼른 잡아가지고 오면 끝나는 건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안 만들었던 거죠. 이제는 바다는 바다에서 생산되어진 생태능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이 생산이 되어지게끔 이 바다 목장이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들이 투여가 되어질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브랜드섬, 랜드마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죠. 자, 어떤 A라는 섬에 양식섬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생산, 양식, 가공,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도에서 20년 전에 제가 시도하다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이 전라남도 하면 섬이 많잖아요. 어촌이 많잖아요. 볼거리가 많잖아요. 경관이 좋잖아요. 이러한 공간에서 양식섬 클러스터를 만들어 간다는 거. 우리가 발전 전략 중에 네 번째로 살펴본 것, 두 번째로 본 것들이죠. 세 번째 전략에서는 갯벌, 특히 블루카본, 갯벌 양식을 블루카본 전진 기지로 탈바꿈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광주, 전남이 통합되어지면서 더욱 중요한 거죠. 핵심이죠, 핵심.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들이고. 자, 제주도 하면은 귤이 유명하죠. 감귤. 연구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있는 거예요. 저 강원도 하면 행성하루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것저것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충장로에 수협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민물장어 수협이 전국에 딱 하나 있는데 광주 충장로에 있다는 것들이죠. 충장로에 수협이 있을 정도면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물들에 대해서 법종 이기생물 또 사이트종 이렇게 국가 간에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민물장어, 뱀장어, 치어를 포획을 못하게끔 유럽에서 지정을 해버려요. 아시아, 너희들도 이제 잡지 마.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이 부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왜? 양식 전 주기를 보았을 때 어린 새끼에서부터 어미까지 이와 같이 전체 사이클이 주어져야만이
완전 양식이 가능한 거예요. 민물장어는 자연 종묘에 의존하는 거죠. 자연에서 제표한 그 어린 치어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양식을 하는 거죠. 바늘 크기죠. 바늘 크기 이게 가격이 얼마인 줄 압니까? 쌀 때는 10원, 50원 하는 거죠. 비쌀 때는 7,000원 하는 거죠. 바늘 크기가 여러분 7,000원이라고 하면 이해되겠습니까? 7,000원. 7,000원 해도 그 잡아다가 사가지고 와서 양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다. 민물장어 종묘 생산 실증센터를 광주 전남 특별시가 되면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국내에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아시아권에 생산했던 것은 사이트 종이 아니거든요. 그걸 팔면 되는 거예요. 수출도 하고. 그리고 수출하기 전에 국내에 공급하면 되는 것들이고. 이 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협이 충장도에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민물장어 종묘 생산 실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조그마한 과제를 하나 살짝 하고 금년에 전남 TP에서 기획과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국가에서 하게끔 한번 유도시켜볼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사례는, 다섯 번째 사례는 K 블랙 반도체. 김이죠. 김은 우리 지역의 효자 산업 중에 하나죠. 김 수출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죠. 139개국에 이 김을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스낵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김, 자, 지구가 온난화되었지만, 기후 온난화가 되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 김 생산되어지는 곳이 한국에 김 생산되어진 것보다도 더 남쪽인 거예요. 더 따뜻하죠. 전멸인 거예요. 전멸.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물김을 원료를 사가려고 전쟁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한국에서 겨울철에만 김 생산하지 않아요. 여름철에는 김이 바다에서 수온 올라가니까 따뜻하면 녹아버려요. 그럼 겨울철에만 하는 것들 차가울 때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밑에 육상 김 양식장을 전라남도에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여기 광적김뿐만 아니라 김 이러이러한 곳에 납품이 가능한 거. 하지만 육상에서 시도되어지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 대규모로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동원, 풀무원, CJ 할 것 없이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사람이 없죠. 뭐 보낼 사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는 22개 시군들인데 그 중에 바닷가에 점한 시군들이 공해석도, 신안 굉장히 많거든요. 이 바다에서 생산되어지는 이 김 양식장은 없을 필요가 없죠. 여름철에도 생산할 수 있게끔 온도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김 품종 개량을 하면 되잖아요. 왜 차가운 겨울철에만 김을 생산해야 될까요? 바꾸면 되죠. 품종 개량. 유전 육종이 절대적으로 김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김 양식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CDM 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김도 생산해 돈 벌고 탄소세를 받아서도 돈 벌고. 그래서 전라남도 특별시가 되면 우리 지역은 대박인 거, 대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례에서 이것도 핵심은 제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는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가정집에서부터 대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6년째 연구를 하고 있고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는 중에 있죠. 자, 아쿠아포닉스라는 건 뭡니까? 우리 채소 할 때는 하나의 땅이 필요했죠. 물이 필요했고. 자, 물고기는 물하고 사료가 필요했던 것들이죠. 근데 따로따로 놀았던 것들이죠. 전라남도는 농업의 도시고 수산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학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이게 국무회의도 완전히 오픈하잖아요. 농업하고 수산이 왜 따로 놀아요? 자, 농업하면 나쁜 이미지가 있었던 것들이죠. 그 전에 농약, 또 양식하면 항생제. 아쿠아포닉스라는 것은 채소를 키우면서 물고기를 동시에 키우는 거. 물고기의 물로 채소에서 영양분을 먹고 다시 정화되어지면 물고기 수조에 돌아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정집에서부터 파일럿 형태로 대규모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라남도에 나이지 사업을 이걸 가져가지고 후배 교수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서울 구청에서 10개 구청에서 10개 은평구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서 아쿠아포닉스를 하겠다. 전쟁인 거죠. 근데 광주에서는 아마 들은 분은 들었겠지만 아쿠아포닉스라는 단어를 거의 못 들었을 거예요. 가정집에서부터 아주 대규모 파일럿 형태까지. 나주에 부파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나 있어요. 파를 하다 보면 파뿌리를 못 먹잖아요. 왜? 흙이 있으니까. 아쿠아포닉스에서 파를 키운 거예요. 뿌리도 먹고 아주 건강한 파가 생산되어지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3년째 됐는데 대박이죠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에서부터 대규모로 우리가 샐러드 먹는 것들, 호텔이나 이런 데서 먹는 것, 수경 재배해가지고 오는 것들이고 대부분. 양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유기물을 생산해낸다 한다면 스토리가 되잖아요. 물이 전략되어지잖아요. 에너지가 전략되어지잖아요. 환경교육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은 학교에서부터 가정까지 모든 부분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쿠아포닉스. 그래서 저는 아쿠아포닉스 최근에 또 전도사로서 엄청나게 또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번째는 하나의 이와 같이 안전성, 해상 아주 중요하죠. 해상뿐만 아니라 가공 이런 부분들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국가 어업유산을 우리가 옛날 것들도 잘 보존시켜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환경 보호,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CDM 사업으로 들어가면 대박이죠. 맹그로브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탄소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이 생물 다양성하고 맞물려서 해조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접목시킨다 한다면 전라남도는 광주특별시는 어마어마하게 국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이것을 사가야 되니까 석탄 발전에 어떻게 보면 알맥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CDM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전라남도 하면 해조류 천진기시잖아요. 미역, 김, 다시마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청, 체험 이런 걸또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장도 만들 거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웰빙 수산물에 대한 그런 전략들 중에서 세 가지 것은 제가 핵심적으로 좀 밀고 있는 것들로 나머지 것들도 여러 기업들이 난리죠. 막 하려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 최근에 알리백하고 맞물려서 해상풍력. 이게 또 기업마다 또 난리인 거예요. 신안에서부터 저기 경상도 욕지도 동해안까지 전국적 난리고 제주도까지. 그래서 제가 손이 안 간 데가 없을 정도죠. 해상풍력. 바다라는 개념을 인식 변화가 주어졌다겠죠. 또 바다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했을 때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주어질 건가. 답이 없지만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전기도 생산하고 거기서 수산업도 계속 유지해 간다 한다면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엄청난 이런 전략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1,000억도 어마어마하게 돈인데 1조 하면은 몇 조 하면은 막 뒤로 넘어질 돈이잖아요. 이번에 특별시 한다고 20조 하면서 뭐 광주 전남이 이렇게 난리던데
해상 풍력에 관련된 이 SPC 구성한 회사들 보면 보통 몇 조예요, 몇 조. 근데 그게 한두 개 회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해양 공간을 합리적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 엄청나게 또 목소리를 한번 냈죠. 육지에서는 땅 용도가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생산 녹지, 여기는 사업 녹지, 여기는 주거지. 바다에서는 그러한 색깔이 안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자체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3년 전에 해양 공간 이용 계획에 대해서 색깔을 겨우 칠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각각 관계된 사람들이 차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와 같이 해상 풍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알리백 산단을 조기에 구성하겠다. 그래서 해남 뜨고 있잖아요. 또 여수 뜨고 있잖아요. 또 새만금 확 뜨고 있잖아요. 알리백 산단을 좀 조성하겠다. 두 번째, 해상 풍력 메카로 조성하겠다. 세 번째, 해상 풍력 벨트를 완성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7, 8년간을 이와 같이 5가지 모델 이 안을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뭐 산자부 할 것 없이 한전 또 지자체 또 여러 업체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1안부터 6번째 안까지를 좀 뭐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안을 볼까요? 공전 상생 방안으로서 첫 번째가 인공호초를 그러한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단지를. 두 번째, 신규 어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세 번째, 양식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네 번째, 관광 단지로 이용하면 좋겠다. 다섯 번째, 해양 영토로서 우리는 그 주권을 가지면서 관리해가면 좋겠다. 여섯 번째, 이익 공유 그러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유로에서 봤더니 해상 풍력 단지 하면은 야, 전기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다 점유해주고 너희들만 쓰니까 이 우리 한국 이 바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 절대 반대하죠. 내 터전을 다 뺏겨버린다. 저기 가운데 보세요. 조업했던 그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또 오른쪽에서 어떻습니까? 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해상풍력 단지를 배타적 그들의 지배 공간으로 놓지 않고 공유 공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해상풍력 단지를 인공호초 또는 신규업으로 주면 되잖아요. 왜 안 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다 보니까 법도 바꾸고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하는데 그 넓은 땅을 해상풍력 단지로 이와 같이 신규업 전진 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를 쓸모없는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거 나쁘잖아요. 왜? 바다가 그들만 쓴다 한다면 기존에 그를 점유했던 분들이 딸이 난 거죠. 자, 두 번째, 양식 단지로 활용하면 좋겠다. 복합 양식 단지. 자, 저와 같이 가리비를 양식한다든가 양식 단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을 양식 단지로. 세 번째, 자원 조성 또는 바다 목장 단지로. 자, 빨갛게 있는 곳이 하나의 은행이라고 생각해봐요. 은행에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상가들이 있겠죠. 왜? 은행에. 그리고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주변에서 많이 빌려가겠죠. 자, 해상풍력 단지에 이곳을 시드뱅크로 만든 거죠. 시드뱅크. 말 그대로. 시드뱅크. 그러면 거기에 조그마한 생물이 커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자원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공호초하고 바다 목장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공간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한다면 훨씬 더 기존에 국가에서 했던 돈에 비한다면 이것은 이쪽에서는 깜깜이죠. 깜깜. 그래서 이와 같이 자원조성 해양 목장 단지로 시드뱅크를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가두리 양식장. 우리 참치 맛있잖아요. 참치가 키우려고 한다면 조그마한 공간에 키울 수 있겠어요? 해상 풍력단지 이렇게 크면은 거기를 가두리를 활용하는 거야. 자, 왼쪽 기둥 이와 같이 외가두리 양식장으로 활용하는 거죠. 거문도에 참치 양식장을 하려고 20년 전에 국가에서 보조사업 확 준 거예요. 태풍에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자본에 국가 보조사업 완전히 꽝 됐잖아요. 자, 해상 풍력 이 토목 산자부라든가 또 국토부라든가 또 그 출신들 어마어마한 기술 있잖아요. 이것을 가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한다면 해상 풍력 저런 단지에서 외가두리 양식장을 한다면은 우리 연안에 참치가 왕창 올라오는데 그러한 부분의 전진기지로서 큰 비용 안 들고 아마 해양수산부에서는 돈 없죠. 산잡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먹이생물 집어장 또는 방류용 중간 양성 훈련장으로 그 단지를 이용하는 거죠. 자, 빛이 쪼이면 어땠습니까? 벌레들이 막 날아들잖아요. 주황색. 바다에서도 빛을 쪼여줬더니 이러한 먹이생물들이 왕창 보여들거든요. 그것을 집어 효과를 하죠. 이놈들을 어린 새끼들이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는다 한다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자연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10년 전에 떠들고 난리하면서 이걸로 또 친구들 박사학위를 또 몇 명 배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하자. 근데 마침 해상 풍력이 왔길래 야, 그 지역을 먹이생물 집어 단지 또는 방용 정묘 훈련장으로 육상에서 키워가지고 이것을 바다에 방류하면 바다에 있는 먹이를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야생동물들은. 그러면 그놈들은 다른 놈들에게 거의 밥이 되겠죠. 그렇게 방류하기 전에 훈련시켜서 방류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도 엄청난 또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것 중 하나예요. 천문학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바다 그런 단지를 먹이 집어장. 여기 보이잖아요. 오른쪽 보면은 먹이 생물이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사례로서는 인공호초 바다 목장 낚시 관광단지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제가 제주 해상풍력 다음날 해상풍력 제가 그걸 했죠. 10년 전에. 지금 제주도 가면은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주변에 커피숍도 많고 석양도 굉장히 좋고 제주도에서는 예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공간 중에 하나인 거고. 자, 이와 같이 야, 이거 하면 음파 때문에 물고기 안 와. 천만의 말씀이죠.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저와 같이 하루방학하고 같이 제주 바다 목장 저 뒤에 보면은 해상 풍력 다 쫙 기둥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조사를 했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난리 났던 것들이죠. 그래서 원래 SPC가 포스코가 들어와서 했는데 민원이 시끄러워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발전소가 두산하고 손잡고 마지막까지 완공한 거죠. 제가 뭐 끝까지 같이 버텨줬죠. 저도 여기 제주도 가면 항상 찬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지역민들 지금 저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7번째 이와 같이 영토로서 그런 공간을 확보가 되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인재를 또 양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